유고슬라비아였다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였다가 율리우스 카이살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근데 101마리 달마시안 할 때 그 강아지가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이름을 가져와서 축구선수 모드리치와 라키티치의 나라, 꿀딱 느낌이 나죠. 지중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하고 복잡한 지역이지만 구체적으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발칸 반도입니다. 유럽이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발칸 반도는 특히 더 그래요. 나라가 엄청 많아요. 심지어 20세기에서도 중간에 막 나라가 나눠져요. 유고슬라비아였다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였다가 세르비아랑 몬테네그로도 막 쪼개지고, 그래서 지중해 편의 외전으로 발칸 반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짧게 4부작. 1부는 발칸반도의 지리, 2부는 발칸반도의 역사, 3부는 발칸반도의 나라, 그리고 4부는 발칸반도의 현대사입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발칸반도의 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참고로 발칸반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중해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이탈리아 반도와 아나톨리아 반도 사이, 아드리안 해와 이오니아 해와 에게해와 흑해로 둘러싸여 있는 사다리꼴에 뿔이 달려있는 이 땅이 바로 발칸 반도입니다. 잠깐 로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로마가 제국이 되고 자신들의 북방 경계선을 두 강으로 잡았습니다. 바로 라인강과 다뉴브강입니다. 물론 중간에 라인강에서 엘베강으로 국경선을 확장하려 했다가 실패를 하지만 이번 시간엔 중요한 게 아니니까 패스.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바로 다뉴브강입니다. 지난해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나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사건이 일어난 강이 바로 다뉴브 강입니다. 이 강이 남독일에서 그러니까 발원해요. 그래서 영어인 다뉴브강 그리고 독일어인 도나우강 모두 우리한테 친숙한 편이죠. 아무튼 이 다뉴브 강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지나다가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에서 갑자기 직각 느낌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또 계속 남쪽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또 동쪽으로 흘러요. 그러다가 흑해를 앞두고 갑자기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바다로 가요. 희한하죠? 중부 유럽과 남동 유럽을 지나는 이 다뉴브 강은요, 러시아의 젖줄인 볼가강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이 긴 강을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 보통 이 다뉴브 강이랑 지류인 드라바강 그리고 사바강 등을 우리는 발칸 반도의 경계선으로 잡곤 합니다. 그래서 이 강들 밖에 있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그리고 루마니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발칸반도 국가로 보통 치지 않아요. 물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슬로베니아라든지 루마니아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앞으로는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강은 우선 다뉴브 강만 기억을 하시고요. 산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산맥은 알프스 산맥이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의 일부. 그럼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에도 산맥이 많을 거 아닙니까? 발칸반도 인근에도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 위에 있는 알프스랑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굳이 나누면 이탈리아 위에 있는 알프스는 율리아 알프스, 율리아 알프스에서 이렇게 아드리아해로 가는 이 알프스는 디나르 알프스라고 하고요. 도나우강 북쪽에 있는 알프스를 우리는 트란실바니아 알프스라고 합니다. 율리아 알프스 같은 경우는 율리우스 카이살의 이름에서 따왔고요. 디나르 알프스는 그쪽에 있는 디나라 산 또는 거기 있었던 디나르 족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알프스 산맥이 휘감고 있고 도나우강이 흐르는 요 지역을 우리가 이제 트란실바니아, 그러니까 숲 너머의 땅이라는 루마니아어인데 여기를 트란실바니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트란실바니아 알프스 산맥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 산맥은 지금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디귿자를 거꾸로 해놓은 모양으로 산맥이 이어져 있어요. 이 산맥 전체를 카르파티아 산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트란실바니아 알프스 산맥은 남쪽에 있는 카르파티아, 남카르파티아 산맥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 남카르파티아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다뉴브강 건너에 있는 산맥이 바로 발칸 산맥입니다. 원래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트라케의 왕 하이모스의 이름을 따서 하이모스 또는 하이모니아 산맥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튀르크어로 울창한 숲, 거친 산이라는 뜻의 발칸이라고 부른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런데 발칸이라는 튀르크 단어는 없어지고 발칸이라는 단어가 그냥 이 지역을 부르는 고유 명사가 된 거죠. 이 발칸 산맥 때문에 이 땅 이름도 발칸 반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슬람 제국이 붙인 튀르크어라서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이 발칸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합니다. 흑역사를 떠오르게 하는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유럽 연합 등등에서는 그냥 이 지역을 발칸 지역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동 유럽이라고 중립적인 표현을 쓴다고는 하는데 막상 이 발칸이라는 이름이 참 예뻐서 자꾸 쓰게 되죠. 죄송합니다. 역사책을 보면 이 지역을 세부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달마티아, 모에시아, 트라키아 등등 주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붙여진 이름들이에요. 역사책에 많이 나오죠. 지금부턴 그냥 당장 머릿속에 막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이 지역의 역사책을 이렇게 불렸구나 라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아까 아드리아의 근처 이 디나르 알프스 산맥이 흐르는 이 지역을 우리가 일리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유고 연방,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렸던 연방 국가가 있던 바로 그곳이죠. 여기에 기원 전엔 고대 일리리아 왕국이 있어서 일리리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역이 로마 시대 때 반란이 일어나면서 남과 북으로 쪼개집니다. 그렇게 쪼개지면서 아드리아의 해안가는 우리가 달마티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다뉴브강이 지나는 이 북쪽 지역을 우리는 판노니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달마티아? 네, 101마리 달마시안 할 때 그 강아지가 바로 달마티아 지역 출신입니다. 지금은 이 지역에 크로아티아가 있죠. 축구선수 모드리치와 라키티치의 나라. 달마티아는 이탈리아랑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판노니아. 잘 보시면요, 알프스 산맥과 카르파티아 산맥이 휘감고 있고 그리고 다뉴브강이 지나고 있습니다. 약간 꿀딱 느낌이 나죠? 맞습니다. 이 지역은 바로 평원 분지입니다. 발칸반도의 북쪽에는 바로 평원이 위치합니다. 여기를 판노니아 분지, 카르파티아 분지 또는 푸스카 초원이라고 부릅니다. 나름 비옥한 땅이에요. 지금의 헝가리가 이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판노니아 평원의 동쪽 카르파티아 산맥과 가까운 다뉴브강 북쪽에는 이 지역을 우리가 다키아 지역이라고 불러요. 로마 제국은 다뉴브강 북쪽에 있지만 이 지역도 자신들의 영토로 갖고자 많은 병력을 보내서 이 다키아 지역을 공략을 했죠. 헝가리 동쪽에 있는 루마니아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루마니아는 이 카르파티아 산맥 때문에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뉩니다. 카르파티아 산맥 서쪽에 트란실바니아 지역, 그리고 카르파티아 산맥 남쪽에 왈라키아 지역, 그리고 카르파티아 산맥 동쪽에 몰도비아 지역으로 나누죠. 남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발칸 산맥이 흐르고 있는 다뉴브강 남쪽은 우리가 모에시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크게 다뉴브강 하류는 하류 모에시아, 그리고 다뉴브강 상류는 상류 모에시아라고 해요. 이 하류 모에시아는 지금은 불가리아가 위치하고 있고요. 상류 모에시아는 세르비아랑 접하고 있어요. 그 남쪽에는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트라키아 같은 경우는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비잔티움,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이스탄불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점령하고 나선 루멜리, 로마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서쪽에는 고대 마케도니아 왕국의 이름을 가져와서 지금까지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발칸반도의 가장 남쪽은 바로 그리스 지역이죠. 여기는 그리스 지역이라고도 불리고 아카이아 지방이라고도 불립니다.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쉽고 가볍게 발칸반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브족으로 통칭되는 부족들도 그리스계 민족으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루마니아와 몰도비아가 헝가리의 조상이 되고 불가리아의 조상이 돼요.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든 이유는, 또는 이 영상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왜 이렇게 발칸반도에 나라가 많지?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을 구분해 볼 수는 없을까? 발칸반도가 왜 유럽의 화약고라고 이름을 듣는 거지? 입니다. 이번 시간에 발칸반도 역사, 특히 19세기 이전의 역사를 다룰 텐데, 워낙 다양한 나라들이 거쳐간 지역이라서 개관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다 다루긴 힘듭니다. 다만 왜 이렇게 발칸반도에 나라가 많지? 그 나라들을 구분해 볼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 다가간다라는 의미에서 발칸반도의 역사를 알아본다 라는 느낌으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지중해 역사 영상을 보고 오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발칸반도가 처음 역사에 등장한 건 고대 그리스 문명이었어요. 미노와 미케네 문명이 에게 근처에서 펼쳐지고 바다 민족과 도리아인이 침입하면서 그 지역도 암흑기를 겪지만, 기원전 8세기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고대 그리스 문명이 펼쳐지죠. 그리고 기원전 5세기, 6세기 무렵에 전성기를 맞이해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북쪽에는 변방국가로 취급을 받던 마케도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집권할 무렵에는 중동 세계까지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을 하죠. 그런데 마케도니아건, 아테네건, 그리고 스파르타건 모두 그리스 신화를 믿는 그리스계 민족으로 통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새로운 민족이 유입이 돼요. 바로 로마인들입니다. 언제? 기원전 2세기 무렵에 포에니 전쟁을 거치고 지중해를 장악한 로마는요, 기원전 2세기 무렵 그리스 지역까지 진출을 합니다. 이때부터 발칸반도에는 로마인들이 넘어오기 시작하죠. 특히 다뉴브강 넘어서 다키아 지역을 정복하는 것 때문에 로마 군단병,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많이 이주를 해와요. 그래서 지금의 루마니아와 몰도비아가 이때 넘어온 로마인들, 그러니까 라틴족의 후손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물론 로마 문화나 종교가 대부분 그리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시기까지 문화적으로 크게 변화하진 않아요. 그러나 기원 후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이 되고 동서로마가 분할이 되면서 이 지역은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약 1000년 동안은 동쪽의 로마, 바로 비잔틴 제국이 이 발칸반도를 주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기존의 로마, 서로마, 그리고 그 이후에 형성된 서유럽과는 조금 다른 문화가 형성이 돼요. 왜냐? 이때까지 남아있었던 이 고대 그리스 문화를 직통으로 계승을 하는 데다가 동로마 제국이 주로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중동 지역과 교류를 하다 보니 중동의 영향도 받죠. 그렇게 동서로마가 분할이 되면서 동서 기독교도 자연스럽게 나눠지고, 로마 카톨릭과는 조금 다른, 우리가 흔히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라고 불리는 이 정교회가 이 발칸반도의 주류 종교가 되죠. 이때부터 문화적으로건 종교적으로건 서유럽과도 다르고 중동과도 다른 비잔틴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6세기 이후 발칸반도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민족 대이동 시즌2, 바로 슬라브족의 이동입니다. 게르만족이라고 통칭되는 다양한 부족들이 3, 4세기에 서유럽으로 들어가서 5세기 무렵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어요. 게르만족보다 더 북동쪽에 있던 슬라브족으로 통칭되는 부족들도 6세기에서 8세기 무렵 지금의 동유럽 또는 발칸반도로 막 이주를 해와요. 바로 이때 슬라브족들이 이동하면서 슬라브족도 구분이 되는데, 요때 이동하지 않고 여전히 흑해 북쪽에 남아있던 슬라브족을 우리가 북동 슬라브족 또는 동슬라브족이라고 구분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등의 조상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동유럽으로 이주한 슬라브족을 우리가 서슬라브족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등의 조상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발칸반도에 이주한 슬라브족을 남슬라브족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발칸반도의 주류 민족이 바로 이 남슬라브족입니다.
예전에 있던 그 유고 연방에 유고슬라비아라는 이름이 바로 남슬라브족의 땅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플러스 알파로다가 다른 민족들도 발칸반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아시아계 우랄 어족이라고 불리는 마자르족, 그리고 튀르크계였는데 나중에 슬라브화가 됐다라고 하는 불가르족도 발칸반도로 넘어와요. 마자르족이 지금의 헝가리의 조상이 되고 불가르족이 지금 불가리아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발칸반도에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남슬라브족과 북동슬라브족은 이 정교회의 교화가 되면서 발칸반도의 주류 종교도 이 정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7세기부터 13세기까지 비잔틴 제국과 슬라브 왕국들, 그리고 마자르, 불가르족의 왕국들이 공존을 하는데 14세기에 또 한 번 발칸반도 역사의 분기점이 생깁니다. 바로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등장이죠. 우리가 1453, 1453년 오스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만 배우지만 14세기부터 이미 발칸반도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1366년 불가리아를 정복하고요. 1389년 코소보 전투를 통해서 발칸반도 중서부까지 진출을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19세기 초반까지 400년 넘게 발칸반도의 지배자는 오스만 제국이었고요. 지배 민족은 튀르크족이었고요. 주류 종교는 이슬람교였습니다. 물론 오스만 제국이 흔히 종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용을 펼친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종교적인 민족적인 차별이 전근대에는 존재했을 거고요. 선교도 이루어졌겠죠. 여기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역사를 보면 발칸반도의 민족적으로 그리스계,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불리는 이들, 그리고 로마계, 라틴족, 그리고 남슬라브계, 그리고 불가르족, 마자르족이 있고, 그리고 튀르크계도 있을 수가 있겠죠. 종교적으로는 비잔틴 제국 시절부터 퍼진 정교회가 있을 거고요. 14세기 이후 오스만 제국 때문에 퍼지기 시작한 이슬람교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지역이 2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 공산화돼요. 그런데 다 공산화되지는 않고 서구권의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도 있어요. 그러면 이 시기 이후에 공산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리고 공산화가 됐는데 소련에 편입이 됐느냐, 소련의 위성국이 됐느냐, 소련과는 거리가 있는 공산권 국가였느냐에 따라서 또 문화가 갈릴 거 아닙니까? 발칸반도 주변에 있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터키, 그리고 범발칸반도라고 불리는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몰도바, 누가 뭐래도 발칸반도에 있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그리스, 불가리아. 발칸반도에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는지, 발칸반도에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코소보 사람들이랑 알바니아 사람들이랑 에르만 집계입니다. 니들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후손도 아닌데 남슬라브계 국가겠죠. 그래서 종교도 로마 카톨릭이 우세한 편입니다. 한 번은 들어봤을 코소보 사태의 1차 대전의 트리거가 되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터키, 그리스, 알바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바, 북마케도니아. 발칸반도에 있거나 그 나라들과 붙어있는 15개의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쉬운 나라들부터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에는 암기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거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선 오스트리아부터 갈게요. 오스트리아, 독일과 같이 게르만 집계입니다. 인구 절반 이상이 로마 카톨릭을 믿습니다. 오스만 제국한테 탈탈 털리다가 19세기부터 이 발칸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꾸준히 시도하다가 1차 대전의 트리거가 되죠. 그 옆에 있는 헝가리, 2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시아계 우랄 어족 출신의 마자르족이
헝가리인들의 조상입니다. 헝가리도 대체적으로 세속적인 편이긴 하지만 인구의 40% 정도는 로마 카톨릭을 믿습니다. 오스트리아랑 오랜 기간 동군연합이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지만 군주를 공유하는 연합으로 함께 하다가 1차 대전 이후 결국엔 그 제국이 해체가 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공산화가 됩니다. 동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터키. 터키는 크게 더 말할 것도 없죠. 오스만 제국의 직계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튀르크계이면서 이슬람교를 믿는다. 원래는 이슬람교 국가 중에서도 세속적인 편이었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는 이슬람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위쪽에 있는 이제 불가리아. 슬라브화된 튀르크계 민족인 불가르인들이 조상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의 위성국이었지만 현재는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리고 유럽연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몰도바 거의 같은 민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직계 후손들, 그러니까 라틴계 루마니아인들이라고 불려요. 종교는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다 정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는 왜 다른 나라가 됐느냐? 2차 대전이 끝나고 러시아랑 붙어있는 몰도바는요, 소비에트 연방으로 넘어가요. 그게 무슨 소리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한 국가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긴 했지만 소련으로 편입되지는 않고 그냥 소련의 위성국으로 남죠. 그래서 루마니아는 현재 서유럽에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반해 몰도바는 여전히 친러 성향도 강하고 공산당도 강한 편입니다. 지금부터 합니다. 유고 연방, 유고슬라비아 출신 나라들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나마 쉬운 나라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장 북서쪽에 있는 슬로베니아. 나라 이름 자체가 슬라브인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남슬라브계 국가겠죠. 참고로 유고슬라비아로 묶이는 나라들은 대부분 슬라브계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북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로마 카톨릭이 우세한 편입니다. 서유럽에 가까워서 서유럽이랑 더 친한 편이고요. 구공산권 국가 중에서도 1인당 GDP가 제일 높습니다. 동쪽에 있는 크로아티아로 넘어갈게요. 여기도 남슬라브계입니다. 19세기 크로아티아까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 영토가 생긴 게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로마 카톨릭계가 우세합니다. 슬로베니아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랑 많은 교류가 있었다면 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헝가리랑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참고로 유고슬라비아를 건국한 유고의 아버지 티토가 크로아티아 출신입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부터 정교회를 믿기 시작합니다. 남슬라브계이면서도 정교회를 믿는 1991년 유고 연방이 분열됐지만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2006년까지 신유고 연방,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가 연합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왜 쪼개졌느냐? 연방이 분열되면서 유고 내전이라고 불리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때 세르비아가 전쟁 범죄를 여기저기 저지릅니다. 그런데 세르비아랑 묶여있지만 상대적으로 무슬림이 많은 몬테네그로까지 전범으로 묶여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폭격도 받고 세계적으로 제재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분리 독립 여론이 생겼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2006년 분리 독립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조금 더 정교의 색깔이 강한 편이고요. 해안가의 몬테네그로는 무슬림도 좀 섞여 있는 남슬라브 플러스 정교의 국가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사이에 있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름에서부터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은 복잡합니다. 별도의 3개의 공화국이 합쳐진 연방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유고 연방 자체도 하나의 연방이었는데 거기서 분리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자체도 연방 공화국인 겁니다.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그리고 스릅스키 공화국 서남부 헤르체코비나 같은 경우는요 크로아티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슬라브계이면서도 카톨릭 신자가 많습니다.
동쪽의 스릅스키는요 세르비아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남슬라브계이면서 정교회를 믿는 인구들이 많겠죠. 중부의 보스니아는요 남슬라브인이지만 무슬림이 많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여기는 아직까지도 분리 독립에 대한 여론이 남아있는 편이죠. 유고 대전이 일어나면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인들은 원수지간이 됐지만 모두 세르보 크로아트어를 쓰는 남슬라브족입니다.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내전을 겪으면서 원수지간이 된 우리와 북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는 종교까지 다르니까 조금 더 심각하죠. 한 번은 들어봤을 코소보 사태의 코소보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세르비아 남쪽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가로 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세르비아가 인정을 안 해줘서요. 왜 인정을 안 해주는데 독립을 하려고 할까요? 세르비아랑 무언가가 많이 다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영토였고 엄연히 치면 세르비아 안에 있는 자치주였는데요. 슬라브계도 아니고 정교회도 아닙니다. 그리스인 계통이면서 이슬람세가 강합니다. 코소보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코소보를 점령하고 있는 세르비아랑 민족적으로건 종교적으로건 하나도 제대로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코소보 사람들은 알바니아인들이라고도 해요. 코소보 사람들이랑 알바니아 사람들이랑 민족적으로 정체성이 비슷합니다. 그리스계 사람들이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세르비아의 영토다 보니 유고 연방으로 끌려 들어간 케이스가 코소보인 거고요. 알바니아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러시아의 위성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1992년 민주화가 되고 친미 성향으로 돌아서죠. 그래서 희한하게 이 두 나라는요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친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희한하죠? 중간에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은 이런 민족적 정체성이 비슷해서 코소보와 알바니아는 통합 여론도 높은 편입니다. 이름은 그리스계 나라스러운데 그리스계가 아니고 오히려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알바니아 동쪽에 있는 북마케도니아예요. 북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남슬라브계로 묶이기도 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불가리아계로 묶이기도 합니다. 종교도 희한해요. 정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긴 하는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니까 북마케도니아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이름을 쓰는 것 때문에 그리스랑 갈등을 겪는 겁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니들이 마케도니아 왕국의 후손도 아닌데 왜 이름을 마케도니아라고 쓰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북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 남쪽에 있는 그리스는요 발칸반도에 있으면서 참 발칸반도스럽진 않아요. 슬라브계 나라냐?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냐? 아닙니다. 공산권 국가였냐? 아닙니다. 오스만 제국의 오랜 지배에도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1821년 독립선언을 하고요. 1차, 2차 대전에서도 전범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2차 대전 이후에도 공산권 국가가 되지 않았어요. 희한하죠? 종교적으로는 정교회세가 강한 편이고요. 민족적으로는 라틴계, 로마계와는 구분되는 그리스계 민족으로 불립니다. 인종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북쪽에 있는 알바니아계, 그리고 터키 밑에 있는 키프로스, 그리고 카프카스 3국 중 하나인 아르메니아랑 유사성이 높다고 하네요. 드럽게 복잡하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습 겸 다음 시간에 발칸반도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간단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20세기 발칸반도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두 제국은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사라예보 사건이 벌어져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18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 발칸반도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발칸반도엔 왜 그렇게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너무 복잡합니다.
1편부터 3편까지 본다고 어차피 머릿속에 다 들어오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복습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00년경 유럽의 지형도입니다. 우선 발칸반도 인근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스만 제국이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 북서쪽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어요. 지도를 자세하게 보시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크로아티아까지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당시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북동쪽에는 러시아 제국이 있었고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청나라, 아니죠, 오스만 제국의 발칸반도를 향해서 게르만계의 국가인 오스트리아와 슬라브계의 국가인 러시아가 꾸준히 야욕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시기를 겪으면서 발칸반도에 민족주의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 당시가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는 시기고 주변 제국들은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것들이 맞물리면서 주변 제국들이 발칸반도를 먹으려고 파란이 돼요. 1800년대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100년 넘게 발칸반도에 있던 민족들이 오스만 제국에게서 독립을 하고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1817년 세르비아가 자치권을 얻고 1821년은 그리스가 독립을 해요. 그리고 1877년에 러시아 튀르크 전쟁 또는 제2차 동방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하면서 루마니아 왕국,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등이 독립을 해요. 그리고 1908년에는 불가리아 왕국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같은 해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보스니아를 병합해버립니다. 그리고 1912년 벌어진 제1차 발칸 전쟁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발칸 동맹 독립국들이 오스만 제국이랑 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발칸 동맹이 승리를 하면서 오스만 제국은 지금의 이스탄불을 제외한 발칸반도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발칸반도의 영향력을 500여 년 만에 상실하죠.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세르비아의 슬라브주의,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발칸반도에 대한 야욕,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발칸반도에 대한 회복력, 바로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칸반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1914년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벌어져요. 오스트리아의 온건한 황태자 부부를 보스니아의 슬라브 민족주의자가 암살을 해버립니다. 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결국 1918년에 끝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이 패전국이 되고 결국 이 두 제국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1918년 발칸반도 서부에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건국되면서 러시아가 원한, 아니죠, 그러니까 남슬라브인들이 원한 슬라브주의, 세르비아주의가 실현이 되죠. 이후 발칸반도의 독립국들은 각자 열심히 자기들끼리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 유럽에도 닥치고요. 결국 독일과 이탈리아의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발칸반도도 2차 대전의 피해를 입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나치 독일에게 합병이 되고요. 헝가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이들과 한편인 추축국이 됩니다. 1941년 유고슬라비아 왕국과 그리스는 추축국의 점령이 돼요. 그러니까 발칸반도가 추축국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죠. 그런데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러시아가 발칸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등의 대부분의 발칸반도의 국가들이 소련의 위성국이 되고 몰도바는 소련에 편입이 됩니다. 그 당시 겨우겨우 미국의 지원을 받던 그리스만이 공산화를 피하죠. 물론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게릴라를 이끌던 티토가 소련과는 1948년 결별을 선언하고요. 1963년에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인민공화국이라는 별도의 공산주의 정권과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당시 비동맹 운동을 펼치면서 1960년대까지는 잘 나가던 북한의 김일성과 함께 제3세계를 부르짖죠. 그러나 1980년 티토가 죽고 연방 내에서 세르비아와 비세르비아 공화국 간의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1991년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연방을 탈퇴해버리고 이듬해인 1992년에는 지금의 북마케도니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독립선언을 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유고 내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991년부터 10년 가까이 이 서부 발칸반도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1991년 10.1전쟁이라고 불리는 슬로베니아 독립전쟁을 시작으로 1995년까지 벌어진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보스니아 전쟁, 그리고 1998년, 99년 코소보 전쟁, 그리고 2001년 남세르비아 전쟁까지. 특히 1995년, 1990년대 중반부터는 대세르비아주의를 외치던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전 대통령이 이 지역의 무슬림들을 상대로 인종청소라는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만 명의 무슬림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생겨요.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No Man's Land 라는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관람을 추천드립니다. 결국 2006년 몬테네그로가 독립을 하고 2008년 코소보까지 독립을 하면서 지금의 발칸반도 지도가 완성이 됩니다. 중세시대를 넘어서 근대와 현대까지 강대국들의 전쟁터로 쓰인 발칸반도. 그래서 유럽의 화약고라는 오명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적대하는 작은 세력으로 분열시키다 라는 뜻의 단어인 발칸화, 그러니까 발카나이제이션의 어원이 되기도 했죠. 물론 서로 적대하고 분열하고 서로를 죽이는 건 작은 국가들의 극단적인 세력과 정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적개심에 불을 지피고 분열시킨 근본적인 책임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움직였던 강대국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지배와 독립, 전쟁과 분열로 점철된 발칸반도의 근현대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한반도의 근현대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